일단 그분들은 한 묶음으로 볼 수는 없는 분들인 것 같고, 이유가 무엇이 됐든 어떤 이유로 결정을 했든 당을 나간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내가 차라리 이 당내에서 잘리는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버티는 힘이 저는 필요했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분들 중에서 박용진 의원은 어쨌든 잘려진 것이지 본인이 나간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구분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탈당은 그래서 이유가 무엇이 되었든 저는 용납될 수 있는 영역은 아닌 것 같다. 그런데 이제 다른 목소리를 냈던 사람들이 안 좋은 결과를 맞은 것에 대해서도 각자가 이제 고민들이 있겠죠. 분석도 할 거고, 왜 그랬을까.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일을 제가 함부로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다만 앞으로도 우리 당내에서 이런 다양한 목소리들이 사라지는 건 아닐까에 대한 이제 걱정이 좀 있고, 그래서 제가 더 많이 버텼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저는 재선이 되면 또 초선 의원들이 들어오실 거 아니에요. 초선 의원들이 보기에 고민정 같은 사람이 다른 목소리 내니까 저렇게 되더라. 이런 모습을 보여버리면 어느 누가 다른 목소리를 또 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최고위원 처음에 이제 출마를 했을 때 나는 다르다라고 선언을 하고 시작을 했잖아요. 그것이 힘든 과정을 만들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당내에서 그래, 그래도 저렇게 다른 목소리 내는 사람 한 명 정도는 들어가야 돼 라는 게 또 당내에서 받아들여지기도 했고, 거기에 대한 대리만족을 하기도 했고, 그래서 저는 그런 존재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22대 국회에서도 새롭게 정치를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으니 그 안에서 또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인간 세상이라는 게 획일화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서 그것들을 얼만큼 포용할 것인가, 그리고 그들이 얼만큼 버텨낼 것인가는 재선급 이상의 의원들이 좀 같이 힘을 이렇게 좀 보태줘야 될 필요성도 있을 것 같고요. 그것을 살려내지 못하면 저는 국민의 정당이 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 부분에서 걱정들을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22대 국회에 좀 뭐 기대 반, 우려 반. 아직은 뚜껑을 열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기질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 있는지 지금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부디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것이 그러니까 민주당 당원들뿐만 아니라, 그리고 민주당 당원들의 그 저변을 넓힐 수 있는 길이고, 그리고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당원 가입을 하지 않는 국민들이 사실은 훨씬 더 많거든요. 그 대다수의 국민들의 선택을 받으려는 그런 정당이 되어야 한다. 즉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정당이 되어야 하지, 그냥 우리끼리만 하는 것으로는 대한민국을 주류로서 이끌어갈 수 없다. 언제 한번 그런 얘기 한 적이 있는데, 변방으로부터의 변화, 변방에서의 그 역동성, 그걸 늘 생각하고 있는 사람인데, 초기 2년은 저는 주류 안에 있었죠. 문재인 정부의 사람이었고, 여당이었고, 다수당이었고. 그러나 이제 후반기 2년 때는 비주류였고, 지도부 안에서도 비주류였고, 그렇게 변방에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서 생기는 역동성이 더 컸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의 그냥 기질 자체는 남들하고 똑같아지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생긴 건 모르겠습니다. 이제 생긴 거 갖고 평가하면 안 되는데, 어떤 분들은 되게 그냥 순하게 봐요. 이렇게 정치 활동을 이렇게 세게 하기 전에는 그냥 뭐 착하고 뭐 순하고 고분고분하고, 근데 그런 말들이 어렸을 때부터 참 듣기 싫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땐 그런 평가를 많이 받았거든요. 막 뭐 이렇게 뭐 주도적으로 뭘 하지도 못하고 손 들고 발표하는 것도 한 번도 해본 적 없고, 그냥 늘 여러 사람 중에 한 아이였었지 고민정이라는 사람으로 살진 않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늘 나한테는 하나의 발목, 그 아킬레스건 같은,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나의 성격. 이 모습은 고민정이 좀 지웠으면 좋겠다 하는 게 어렸을 때부터 되게 많았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점점 그게 더 발현되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그거 참 문제라고 생각해요. 제가 아나운서 15년 정도 일하고 나왔는데 입사했을 때 어떤 선배 하나가 그랬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아나운서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왜냐하면 제가 목소리도 그렇게 낭낭한 목소리가 아니고 그래서 스트레스도 많았거든요. 근데 그 선배가 딱 하는 얘기가 말을 잘하는 건 잘 듣는 것부터 출발해야 된다. 말만 잘하는 사람은 좋은 아나운서가 될 수 없다. 그 얘기를 했는데 본인은 그 얘기 했다는 걸 기억도 못할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하나의 지표 같은 걸로 늘 자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님 2017년 대선 캠프에 들어갔을 때도 대통령께서 토론을 잘 조금 이렇게 능수능란하게 못 하신다. 그러니 말하는 사람이니까 좀 스피치에 대한 조언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캠프 관계자들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연설하시는 거나 토론 또 다중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를 이렇게 쭉 들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대통령은 그 당시 후보였죠. 잘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죠. 대통령한테 어떠한 조언도 하지 마셨으면 좋겠다. 그걸 말하는 순간 오히려 그 잘 듣는 장점마저 없어질 가능성이 되게 크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 국무회의든 뭐든 비공개 회의에서 거의 80%는 본인이 얘기를 한다는 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소통된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대통령은 그 리더는 말을 한 20%만 하고 나머지 사람들이 80을 얘기하게끔 해야 그거는 소통이 되는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잘 듣는 게 무엇보다 제일 중요하고 근데 그런 면에 있어서 국회의 운영에 대해서는 저는 좀 불만이 있어요. 대정부 질의를 할 때는 질의하는 의원의 시간만 체크를 하지 답변하는 사람의 시간은 카운팅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답변자의 의견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임위에서는 이게 다 합쳐서 시간 카운팅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답변을 듣기도 해야 되겠지만 그 다음 내 질문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의 답변을 다 안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얘기를 쏟아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바꿔야 된다. 이걸 5분짜리를 3분으로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질문하는 사람의 말만 카운팅을 해야 충분한 답변의 기회를 보장할 수 있다. 그래야 국민들이 보기에도 정치인들이 자기 말만 하고 남 얘기는 듣지도 않더라. 이 얘기 정말 많이 하시는데 그거는 지금 시스템의 문제로 인한 오류라고 생각해요. 스스로 변방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순간 변화는 없다고 생각해요. 예전에 신영복 선생님이 이제 그 변방으로부터의 사색이라는 그 말이 결국 신영복 선생님으로부터 시작이 된 건데 서울대에 가서 그 대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그 강의를 했대요. 그랬더니 어떤 학생이 질문을 하더랍니다. 교수님, 저희는 서울대생입니다. 어쨌든 대한민국 안에서는 가장 최고가 된 학교라고 볼 수 있는데 저희들한테 계속 변방의 역동성을 얘기하시니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했대요. 그랬더니 신영복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 그렇기 때문에 변화하지 못하는 거다. 서울대는 대한민국 안에서는 가장 1번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글로벌한 전 세계에서 놓고 보면 서울대는 10손가락 안에도 못 꼽히는 곳이지 않느냐. 자기의 기준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스스로가 변방이 될 수도 있고 중심이 될 수도 있다. 스스로가 중심이라고만 인지하는 사람들은 계속 그 안에 머무를 수밖에 없지만 변방이라고 인지한 사람들은 중심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 원동력을 가지고 계속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계속 새로운 중심을 찾아서 더 많은 것들을 변화해낼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대한민국만을 바라보지 말고 전 세계에 있는 대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싸운다고 생각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셨다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되게 인상 깊게 남았었나 봐요. 그래서 KBS 아나운서 그 당시에 잘 나가는 프로그램의 MC를 하고 있을 때에도 늘 내가 변방에 있다는 생각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지금도 역시 제가 최고위원이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이제 비주류 중에 비주류가 됐잖아요. 그 생각을 잃는 순간 저는 변화의 동력은 다 잃어버린 거라고 생각을 해서 늙어 죽을 때까지 제가 그때까지 정치할 생각은 없습니다. 이제 몇 살이 저의 꿈은
언젠가 아나운서 할 때도 그래요. 당신의 꿈은 뭡니까? 나의 꿈은 정해지지 않았다. 직업은 그냥 하나의 수단일 뿐이고 나는 뭔가 늘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고 변화를 꿈꾸는 그런 사람이고 싶다. 그래서 샹그릴라라는 이상향을 찾아서 늘 꿈꾸면서 살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지금도 정치인이 제 인생의 최종 목표는 아닙니다. 다만 한순간을 살더라도 내 양심에 어긋나지 않고 다른 사람들한테 단 몇 명이라도 그래도 뭔가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끔 만드는 사람, 닮고 싶은 존재, 그게 이제 나의 꿈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런 변화의 시도들은 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현재 22대 국회에서는 이제 최고위원 임기도 이제 얼마 안 남았고요.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의 사람이기 때문에 뭐 주류라고 볼 수는 없죠. 그리고 여성은 또 늘 주류 아니었고 또 나이도 그렇고, 그래서 모든 영역이 비주류 중에 비주류구나. 하지만 그게 오히려 나의 가장 큰 힘이 될 수도 있겠구나. 안 그래도 고민 많이 했거든요. 늘 인터뷰에서는 닮고 싶은 사람, 뭐 존경하는 사람, 뭐 이런 걸 꼭 물어봐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장래 희망, 그리고 존경하는 사람, 이거 질문 제일 힘들어 했어요. 왜냐면 뻔한 사람은 쓰기 싫거든. 이순신, 뭐 유관순 막 이런 건 쓰기 싫어. 왜냐면 진심으로 내가 그 사람을 존경하진 않거든요. 그냥 위인이니까 존경해야 되나 보다 이거였고. 그러니까 지금도 내가 정치적 멘토라고 한다면 그 사람처럼 닮고 싶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 아까 이제 굳이 이제 가깝게 보자면은 내가 닮고 싶은 거는 문재인 대통령이시고, 그러나 나의 기질은 노무현 대통령에 좀 더 가까운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새로운 길을 늘 만들고 싶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적 멘토, 고민정의 정치적 멘토는 하면 세 글자로 표현을 해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나와요. 그게 오히려 조금 버릇없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의 정치적 멘토가 되고 싶은 꿈은 있죠. 저는 모든 선거는 결국 중도 싸움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아주 전략적으로 보더라도. 그래서 기존에 우리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이념에 대한 것을 조금은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러려면 민주당도 용기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아까 이제 뭐 성장 얘기도 하셨지만, 우리가 언제까지 서민의 정당만을 표방할 것인가, 과연 그 부의 정도에 따라서 유권자를 나누는 것이 맞는가, 그리고 과연 서민들은 모두 다 민주당을 지지하는가. 저는 아무리 봐도 그게 아닌 것 같거든요. 오히려 소득이 적을수록 우리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많고, 그리고 정치의 고관여층이 아닐수록 사실은 사회적 약자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일수록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경향성들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서민의 정당을 버리자는 게 아니라 시즌2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정말 치열한 싸움이 당내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 대목에서 원망스러운 게, 지난 대선이 끝나고 나서 저는 대통령이 그냥 중간은 해줬으면 했어요. 그냥 새로운 거 안 하고 그냥 있는 거 그대로만 유지했어도 대통령 지지율 저렇게 안 떨어졌을 겁니다. 그냥 그 정도 유지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 동안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 그 다음에 뭐 후보의 어떤 뭐 부족함, 혹은 뭐 이게 뭐 똘똘 뭉치지 못했던 거, 뭐 정의당의 문제, 막 이런 걸 가지고 엄청난 싸움이 벌어졌을 거예요. 그러면서 방향성을 저는 잡아갈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대선 끝나자마자 저는 사실 그 준비를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하고 싸울 준비보다는 당내에서 우리의 앞으로의 이념과 정책 노선의 방향을 어디로 잡을 것인지에 대한 치열한 싸움이 이제 벌어질 거다고 생각을 했는데, 윤 대통령께서 바이든 날리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너무나 말도 안 되고 어이가 없는 사건들을 너무 많이 이제 저지르시다 보니까 당내 싸움을 할 겨를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게 저는 가장 한으로 남아요. 우리가 그 좋은 시기를 놓쳤구나. 그러면 이제
그 이제 지난 일은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럼 지금이 다시 그 기회일 수 있다. 우리 민주당이 결국 정권을 잡지 못하는 정당은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정권을 잡기 위해서 우리 민주당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게 단순히 대통령 하나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정권에 따라서 노동자에 대한 생각, 언론에 대한 생각, 그리고 방향 다 달라지잖아요. 이렇게 정권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권을 잡는 것이 정당의 가장 큰 목표일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가. 그래서 저는 대표적으로 종부세 저는 폐지했으면 좋겠어요. 저의 기본적 성향이나 지금까지의 정치 노선들을 생각해 보면 저는 종부세 9억을 깨트리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했었거든요. 그러나 정치를 직접 겪어보고 유권자들 또 시민을 쭉 만나보고 내린 결론은 종부세를 우리가 유지했을 때 얻는 것과 이것을 폐지했을 때에 얻는 것을 우리가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약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정당인데 종부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약자를 보호하는 길인가? 세수를 늘리는 측면에서라면 종부세가 아닌 다른 것으로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닌가? 오히려 종부세라는 것이 마치 상징처럼 돼버려서 민주당은 무조건 집 가지고 부자인 사람들을 공격하는 사람들. 이거는 우리가 좀 한번 이겨 넘어야 될 산이라고 생각을 해서 한 번 정도는 좀 부딪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종부세는 사실 이미 지금 집값이 많이 이제 떨어지기도 하고 또 공시지가의 변화도 있고 그래서 예전만큼 종부세를 많이 내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설령 폐지한다 손 치더라도 큰 변화는 없거든요. 하지만 정치적으로 상징적 의미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전략적으로 전술적으로 좀 우리가 해낼 필요는 있지 않나. 그러나 뭐 엄청난 싸움은 벌어지겠죠? 저는 글쎄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친노라는 그룹이 있잖아요. 근데 그 친노라는 그룹이 따로 자기들끼리 뭔가 세력화를 한다고 해서 세력화되어지지도 않고요. 그냥 그게 녹아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결집은 될 수 있겠지. 친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당선되신 분들, 뭐 특히 이제 재선급 이상 분들은 문재인 대통령 얘기 안 하고 당선되신 분들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때는 다 친문이었어요. 예. 근데 이제 문재인의 시대는 이제 끝이 났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친문의 정신들은 마치 친노의 정신처럼 그냥 이제 스며들어가는 게 돼야 된다고 보고요. 저는 이제 저의 정치를 해야 되겠죠. 그게 또다시 제가 친문이라는 프레임 안에서만 작동이 된다면 그거는 제가 실패한 거겠죠. 뭐 결국은 당원들이 판단할 영역이라고 생각하고요. 시대의 흐름이라는 거는 그게 인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대는 강한 정당을 요구하고 있죠. 근데 이 강한 정당을 넘어서면 또 부드러운 통합의 정당을 또 요구하는 시대가 올 거예요. 근데 지금은 윤석열 정부의 그런 모습들 때문에 강한 정당을 요구하는 시대는 맞는 것 같고, 그럼 거기에 가장 누가 부합할 것인가? 지금은 이제 떠오르는 사람이 이재명 대표밖에 없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앞으로 이제 개원하고 나면 한두 달 정도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다 보면 누군가 또 의지를 표명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당원들이나 국민들 눈에 누군가가 보일 수도 있는 거고. 왜냐하면 이 우리나라 정치라는 게요, 워낙 짧은 시간에도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지난번 우리 한참 공천하고 이랬을 때에는 지지율이 확 떨어졌다가도 대파랑 도주대사 사건 나오면서는 또 확 올라갔다고. 정말 이 롤러코스터가 되게 심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예단하기는 참 어려운 영역인 것 같아요.